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은 그 아나몰포시스의 대상으로서 그 대상이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나몰포시스로서의 대상이 지향하는 거. 네, 순수 예술에서 특히 인류 초기 동굴 예술에서 우리는 중심 장소, 그 내밀한 외부성 또는 근접성, 즉 사물로 기술한 것은 시대 예술, 말하자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질문 또는 미스터리, 즉 그 위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요? 중심 장소, 내밀한 외부성, 근접성, 사물로 기술한 것. 이것이 바로 선사시대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질문 또는 미스터리, 그 위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 이 중심 장소, 내밀한 외부성, 근접성, 사물로 기술된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사물이에요. 이 예술에서 나타나는 사물입니다. 우리의 상실을 자극하는 지점, 우리의 텅 빔을 자극하는 지점, 우리의 이 비움, 베나티를 갖다 자극하는 지점이 이 사물의 자리죠. 동굴벽화의 이미지는 우리가 세계와 긴밀한 관계, 즉 주로 사냥꾼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구의 생존 자체를 의미하며, 동굴의 그 벽화의 이미지라는 것은 바로 그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시인들의 그 생존. 그 다음에 존속하는 동안 신성한 것 너머의 특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이 신성한 것 너머의 특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요게 뭡니까, 요게? 요게 바로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적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종교적 대상. 음. 어떤 그들이 그 숭상하고 있는 어떤 이 초월적인 어떤 것. 예. 이게 바로 그들이 그 동굴 벽화에다가 그린 그림의 어떤 신성성 너머의 어떤 것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원시 이 동굴 예술은 이 사물의 자리를 우리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이 생존과 신앙, 여기에 대한 이 대상을 갖다가 지시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사물이라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식별하는 것이다. 예, 사물이라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식별하려는 것, 이게 바로 생존과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이에요. 생존과 종교의 대상으로서의 사물. 그것은 사물의 관점에서 본 원시적 생존이라고 말하고 싶다. 원시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존을 갖다 보장하는 어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동굴 예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굴 미술로, 벽화 예술로. 이 당시에 그 종교라는 것도 말하자면 어떤 초월적 대상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도 그 원시인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것이죠. 원시 동굴 예술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들이 그렸던 그 그림 속에 어떤 이 그림 속의 이 중심 장소, 내밀한 외부성, 사물로 기술된 것, 이런 것이 바로 그 신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종교적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거죠. 예. 그 종교적 대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원시적 생존과 그냥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시 예술은.
즉 원시인들의 생존에서 신성시된 건 너머의 것이 바로 사물이고 이것은 바로 종교적 대상이며 이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고 신성한 건 너머의 것, 즉 원시인들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17세기 초쯤 아나몰포시스의 실행에서 예술가들의 건설적인 생각에 갖는 관심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설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죠? 그림의 외상적 부분을 통해서 사물의 자리를 제시하려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 어떤 것,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어떤 것,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림의 외상적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벽에 대한 운동이 동굴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 즉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죠. 거주자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의 장소를 지정하는 공허함 주변의 구성으로서 사원과 벽의 공허함의 형상 사이에 단조된 연결고리를 본다. 동굴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를 표현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재적 외부자죠. 예, 내재하는 외부자. 또는 사물의 지정 장소. 또는 뭐죠? 은밀한 중심 장소, 내밀한 외부성.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굴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동굴에 보이지 않는 거주자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의 장소를 지정하는 공허함 주변의 구성으로서 예, 사원과 벽의 공허함의 형상 사이에 단조된 연결고리를 본다. 그 공허함 자체, 그림이 점차로 이 공허함을 마스터하는 법을 배우는 한도까지 그림이 공간의 환상의 형태로 공허함을 고정시키는 데 전념하게 될 정도로 공허함을 꽉 쥐는 것이다. 한 문단 더 나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환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예술의 역사인 한, 그리고 우리가 예술에 연루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 주변에서 민감한 지점, 병변, 고통의 장소, 역사 전체의 역전점을 발견한다. 그 점은, 그 역전점, 고통의 장소는 공간의 환영이 비움의 생성과 다르다는 개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16, 17세기 초에 아나몰포즈의 출현이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 그림 속에 나타나는 그 왜곡된 이미지는 역전점을 지향하는 거예요. 역전점이라는 게 뭐죠? 병변의 장소. 사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 비움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왜곡된 아나몰포즈된 이 이미지가 동굴 예술에서 이 아나몰포즈된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그 보는 자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 병변점을, 역전점을, 사물의 지점을, 고통의 지점을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 결여, 상실을 얘기하는 것이 텅 빔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움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 공간의 환영, 그 왜곡된 이미지는 그 보는 주체에게 비움을 생성한다는 것, 텅 빔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는 환상의 대상 A의 왜곡된 출현을 등장시킨다. 네. 비움이 생성되면, 결여가 생성되면, 텅 빔이 생성되면 반드시 환상의 대상 A가 생성되는, 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그 비움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비움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텅 빔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환상의 대상이 뜨는 것이죠. 출현하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이 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텅 빔 가운데로 집어넣는 요인은 뭘까요? 우리를 주체를 텅 빔 가운데로 집어넣는, 몰아붙이는 주체는 실제죠.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심각한 고통을 체험할 때, 정신적 고통이 됐든 육체적 고통이 됐든 심리적 고통이 됐든 환경적 고통이 됐든 그 고통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 주체의 텅 빈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욕망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표와 만날 때. 나의 욕망이 기표와 만나면 욕망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텅 빔의 그 가치가 있다. 비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술은 바로 우리에게 그 비움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이에요. 비움의 자리, 그 텅 빔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이죠. 뭐가? 그림 속에 있는 왜곡된 이미지, 아나몰포시스된 그 대상 이미지가.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술은 모방일까 비모방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락강 얘기는. 플라톤이 보는 바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다. 왜? 플라톤은 이데아가 뭐죠? 이데아가 본질이죠. 현상계가 그 모방이에요. 그 현상계를 또 모방해서 그리는 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예술이라는 거는 모방의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 중에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술작품은 단순히 현실의 모방이 아니다. 락강이 볼 때는 예술작품은 단순한 현실의 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은 사물과 특정한 관계로 설정되며 대상은 사물을 지향하는 거예요. 사물을. 존재와 부재 모두를 둘러싸서 표현한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이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게 대상이라 이거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술작품은 대상을 제시하는 기술을 지향한다. 대상을 제시해야 돼요. 예술작품은. 왜곡된 이미지, 왜곡된 표상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술작품은. 그래야 주체가 그걸 보면서 자신의 텅 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상은 환상이 파괴되고 다른 것을 지향하는 차원을 연다. 이 대상은, 왜곡된 이미지는 우리에게 있어 상상계적인 환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환상을 깨뜨리면서 다른 것, 즉 사물을 지향하는 차원을 여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텅 빔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물을 지향하는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술에서 갱신되는 실제와의 관계가 대상을 순수하게 보이게 한다. 이게 대상의 승화가 되는 것이죠. 사물로 인도하는 대상이어야 돼요. 우리의 텅 빔을 경과해서 사물로 안내하는 그 대상이 그게 승화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순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실제의 상상의 삽입이 반복적으로 다시 언급되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결의와 텅빔 상실 균열을 보게 만들므로써 그 존엄성을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에게 텅빔을 보게 할 수 있는 대상만이 순수 대상이고 승화된 대상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텅 빔 속에서 진정한 그 대상 A를 지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그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서 주체로 하여금 텅 빔의 자리, 이 비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기능에 바로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작품 속에 있는 그 왜곡된 이미지가 주체를 승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는 또다시 텅 빔의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 환상의 대상 A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물이에요. 환상의 대상 A의 궁극적 지점이 사물이에요. 환상의 변증법, 이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면서 환상의 대상 A의 궁극적 지점인 사물의 자리까지 주체는 죽음 충동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체의 승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주체는 그 사물을 갖다가 자기가 얻은 기표를 통해서 다시금 또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상의 승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술가와 그가 등장하는 시간의 관계는 항상 모순적이다. 예술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규범이나 실제로 사고체계를 포함하여 지배적 규범에 반대하여 현존에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게 뭐냐면 상상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 사물의 세계, 이곳을 주체에게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주체가 그동안 보기를 간과했거나 보기를 싫어했던 그 사물의 세계를 주체에게 현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술작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승화의 형태에 대해 프로이드는 논의하고 싶었다. 정신의 경제, 즉 에로스와 에로티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그 위치이다. 에로스는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그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티심은 뭐죠? 에로티시즘은 결여에 대한, 상실에 대한 회복의 감정, 상실에 대한 회복의 열정, 이게 에로티시즘이에요. 텅빔에 대한 그 채움의 열정, 이게 에로티시즘. 다른 거예요. 그것은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의 종점에서 마주쳤던 금지의 언급에 전적으로 기초한 것이다. 에로티심이 그 상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인데 결국은 그 오이디푸스 신화는 금지된 대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에로티시즘의 대상인 그 사물, 이것도 역시 금지의 영역이다 이거죠. 즉 사물의 영역은 금지의 영역이고 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성욕의 영역, 즉 에로티심의 영역이다. 예, 그 사물, 그 텅빔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금지된 영역. 환원 불가능한 그 영역.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모호한 영역. 그 영역을 향해서 주체는 기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 대상을 향할 때에는 욕망의 변증법이 될 것이고 현실계를 넘어서는 어떤 대상이 될 때에는 충동의 변증법으로 나가게 되겠죠. 오늘 그 아나몰포시스, 왜곡된 이미지로서의 대상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지향하는 점이 뭐죠? 주체의 텅빔의 자리, 비움의 자리고 그것은 뭘 또 지향하죠? 사물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주체의 승화와 대상의 승화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